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사실 안녕하지 않으시죠? 힘든 한 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도 박민영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나요? 못했습니다. 네.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도 사실 조금 저희는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내 드리는 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시간은 아니고 사정상 하루 전에 저희가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목요일 오전 10시인 상황인데 사실 뭐 그렇게 했을 때 수요일 어제도 물론 좋은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중국 관련했날지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2차 전지가 그냥 막 8% 급락해버리고 오늘장에서도 막 5, 6% 급락을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뭔가 손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고 타격감이 더 크다라는 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멘탈 붙잡기 힘든, 그러니까 관련 보유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힘든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2달 반 정도 2차 전지 섹터에 강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중간에 저가 매수다 하면서 싸게 살 거야라는 느낌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나올 때 2차 전지가 순식간에 하락분을 되돌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복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떨어질 때 되돌릴 때 2차 전지는 낙폭과대 타이틀 달고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에 저가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분들은 그러면 또다시 추가 하락을 겪은 거라서 상황이 좀 쉽지 않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의 추세 이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까지는 꽤 큰 힘이 필요하다. 엄청난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강력한 이슈라던가 그저 단순히 많이 빠진 낙폭과대로만으로는 지금 이제 되돌리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진짜 누가 이렇게 멘탈을 탈탈 털고 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그 시기 때 사셨던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때 100%다 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 이제 남은 돈으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급락세가 좀 연이어 이렇게 나오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물타기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좀 글쎄요. 이럴 때는 좀 무책임한 말 같지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장에서 완전히 다 팔고 시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 네.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여전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압박이 있습니다. 이제 주 초반에 빌 에크먼 이슈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조금을 안정을 찾나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5% 아랫단에서 4.8까지 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전쟁도 완전 확전될 것 같진 않다라는 분위기에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듯 했는데 또 이스라엘 총리가 지상전 임박했다라는 코멘트를 달면서 2주간 최저로 떨어졌던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 물가 압박이 또 시장을 짓눌렀고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이 반대 매매 출에 2차 전지의 급락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상반기에 사실 세계 증시 중에서도 코스닥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던 건 다 2차 전지의 질주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게 다 부메랑으로 역풍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아시아권이나 미국장이 오를 때도 우리가 좀 빠지는 건 2차 전지의 하락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유달리 조금 종목별 변동이 심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인데 미국 국내에서 정말 실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목요일 기준이니까요. 오늘도 아침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기준으로 저희 메타 실적 봤고요. 이제 아마존 남았고요. 인텔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LG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오토에버, 기아 등에서 실적을 내놓을 거라 이 실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분명 주초 시작할 때는 실적 괜찮네 라는 예상 상회 실적에 좀 초점이 맞췄었다면요. 지금 주 후반으로 이렇게 진행될수록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 거기에 달리는 코멘트 등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퍼런스 콜이 이루어지잖아요. 월말에.
여기에서 어떻게 워딩이 나오고 그리고 전망을 그러니까 각 섹터의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실적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 때문에 급락의 급락, 갑자기 트리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기 침체, 뭐 빅테크가 약간 지금 실적은 좋은데 경기 우려가 있어라는 코멘트, 혹은 2차 전지 쪽에서 주요 업체들이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내년이 걱정이야. 수요 이런 둔화되고 식의 있어. 코멘트 등을 달면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는 어제까지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발표된 미국의 빅테크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반도체도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4%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요 반도체까지 흔들리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또 언제나 그래요. 뒤돌아서 생각했을 때니까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 좋은 종목은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서 네. 그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대응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온 돈으로,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빌려 투자하고 레버리지 쓰고 이랬으면 사실 그런 멘탈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온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또 멘탈 잘 잡고 있다가 기회로 쓸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근데 어떤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이 시장을 받아들이는 결이 2차 전지 쪽이랑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약간 다르다고 좀 느껴지는 게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막 수요가 안 좋아진다고 하고 약간 계획이 뒤로 밀리니까 많이 올랐겠다. 좀 이런 악재들이 있겠다. 확 떨어지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인 거고. 반도체는 사실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수요 늘어난다고 하지. 재고 줄어들었지. 그다음에 가격 단가는 올라가지. 이거보다 산업에서 좋은 게 어딨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버텼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은 뭐 엔비디아 빠지고 빅테크가 흔들리면서 빅테크의 클라우드에 대한 우려감이 알파벳을 통해서 좀 촉발이 되다 보니까 네. 클라우드는 결국 AI로 연결되고, 그럼 AI 반도체 수요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렇게 쭉 밀리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뉴스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가격 올라가죠. 재고 줄고 있죠. 수요 회복된다고 하죠. HBM 그래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맞아요. 지경이고, 네. 이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그래도 물려도 반도체하고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고요.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신한금융에서 업황의 바닥은 재고가 보여주는데 상승 속도는 수요가 결정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요 업체들, 이제 뭐 마이크론 혹은 삼성 뭐 이런 데서 이제 TSMC도 그렇고 실적 내놓고 콩콜하면서 모든 이제 재고가 그래도 많이 줄었다. 네. 이제 재고 축적의 시기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바닥을 좀 봤다라고 본다면 속도는 이제 수요가 결정을 해줄 텐데,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PC랑 스마트폰에서도 최근 들어서 재고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DDR5를 탑재한 PC 제품 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수요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도 받침이 돼줘서 결국 반도체는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는 HBM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메모리에 좀 특화된 제품을 종목들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 투자자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HBM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거랑 또 달라요? 솔직히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HBM이 더 갈 것 같기도 하면서도 상승 풀로 봤을 때 메모리 업턴이 속도를 낸다면 기존의 전통 그렇긴 하지. 메모리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솔직히 조금 리스크 지기 싫어하는 출연자분들은 그런 식의 코멘트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쪽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당장 실적과 숫자가 찍히니까. 그런 게 있고, HBM은 사실 한미반도체 너무나 잘 살아 있었고, 오늘은 좀 흐름을 달리 놓고 어제까지만 놓고 본다면 네. HBM은 여전히 견고하겠지만 엔비디아 따라 변동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워낙 뭐 엔비디아의 등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쪽에서 눈에 띄는 게 LG그룹주예요. 그 LG그룹은 뭐 시장에서 거의 깡그리 몽땅 잊혀진 정도로 거의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는 후회되어 있고. 왜 이렇게 좀 짠해? 근데 과거에. 보면 효성도 그렇고
HD 현대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네. 그룹사별로 다 주목받던 시기가 한번 전성기식을 누렸단 말이죠. 네. 아직 못 누린 게 LG 쪽이야. 지금 포스코는 누리고 있고. 누렸다가 이제 아, 그러지 말자. 너무 짧았어. 누렸다가 없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오늘 동시호가에서 포스코 퓨처엠 하한가인 거예요. 네. 동시호가 깜짝 놀랐네. 근데 무튼 뭐 앞으로도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뭐 광물 혹은 이런 쪽에서의 입지나 2차 전지 쪽에서 입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그냥 이런 시기가 있는 LG 거죠. 그룹주. 근데 너의 LG 전성기는 그룹도 언제였니? 전성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전성기. 애플카 그러니까 진짜 애플카 해서 한 달. 전장의 이야기가 네. 제대로 시장에 돌아야 됩니다. 그런 숫자를 본다던가 네. 아니면 모멘텀이 진짜 애플카 때문에 이제 사가 찍혀가지고 차가 나온다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네. 물론 그때 LG그룹이 아, 잘했는데 아니 나는 그 애플카 계획 발표가 됐었던 옛날에. 그 옛날 마그마. LG 마그마 이슈 있을 때 어. 그때로 하기엔 시세가 너무 약했죠. 그렇지. 그때는 이렇게 시장이 뜨겁지 않았던 시기여서 LG전자,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LG전자는 실적 괜찮았고 네.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도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진 실적인데 문제는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4분기에 너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같이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장 쪽 모멘텀이 잡혀만 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좀 쏟아져요. KB 중심으로 뭐 보고서들도 나오고 했는데 2025년에는 작년 대비 전장 관련한 매출이 9배 정도 늘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수주 잔고로도 꽤 괜찮긴 합니다. 근데 뭐 2025년 얘기고 일단 내년도가 어떨지부터 당장 좀 봐야 되는데 4분기부터 괜찮다라는 시각 등은 나오니까 한번 좀 지켜보죠. 계속 뭐 이게 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언제부터 괜찮다는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 전장 언제쯤 아니 근데 LG 쪽은 그래도 숫자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잖아요. 유의미할 거라고 보는데도 지금 진짜 PBR 낮구나. 다들 한 배가 안 되네. 완전 한 배 밑. 뭐 LG 전자는 그렇다 쳐도 아니야. LG 전자도 잘 나오는데 0.8배. LG 디스플레이가 0.5배밖에 안 되는 것도 지금 자각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OLED 쪽 모멘텀이 더 붙어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근데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얘네는 애플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아이패드든 애플카든 뭐든. 근데 지금 애플 측이 조금 잠잠하고 조용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한 배가 안 되는 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것보다 좋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0.5배라. 일단 세트 수요가 안 돌면 뭐 IT 쪽은 아직까지. 그러게. 근데 좀 수요 개선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오늘 경제 이슈로는 2차 전지 안 해요? 2차 전지가 경제 이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리 좀 제가 대본을 보내드렸는데 파악 좀 해주시고. 시장님 이제 미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텐션 갑자기 떨어지는데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유 종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2차 전지 얘기를 하다 보면 손절했잖아요. 뭐 무슨 소리일까요? 당신은 손절하기 전에 그 입 좀 담아주시겠어요? 맞아. 저는 2차 전지 쪽의 사실 상반기에는 모든 세상에 좋은 얘기는 다 붙었었잖아요. 2차 근데, 전지? 네, 지금은 좀 세상의 모든 나쁜 얘기가 여기 다 붙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 들어 근 한 달 사이에 나왔던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네. 양극재 수출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월별 뭐 10일 단위로 나오잖아요. 10일, 20일 그리고 월 이제 마지막 최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양극재 수출 가격이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도 또 수출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슈 등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FP는 중국 쪽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이제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설비 과잉 투자 해놨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죠. 테슬라 어닝 쇼크 이야기 있죠. 그리고 이게 업황 둔화 시그널 나온다. 이제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은 광물 갑질을 하면서 흑연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은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광물 비용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공포감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내린다라는데 사실 이게 업황 좋고 막 희망의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 모든 것, LFP에서도 우리 경쟁력 있고 LFP보다는 지금 NCM이 훨씬 좋은 거야 뭐 얘기가 나왔었고 양극재 수출 가격 낮아도 Q로 극복 가능해 막 이런 식으로 희망의 스토리를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먹히질 않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오로지 악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히 조금 둔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관련 업체들의 코멘트 등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사이버 트럭 기대 낮춰라. 멕시코 공장 생산 시점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 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니까 뭐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뭐 GM 혹은 LG 엔솔, 유미코어, 뭐 니덱까지 최근에 실적 관련한 코멘트 등 혹은 업황 전망하는 거 보면 꽤 어둡긴 합니다. 니덱이라고 저 일본의 전기차 모터 판매 업체입니다. 네. 근데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내년 3월까지 연간 전기차 모터 판매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잘 안 팔릴 거라는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여기서도 촉발시켰고요. 40%를 줄여버렸네. 네.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 벨기에 유미코어도 양극재 설비 투자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급 과잉 뭐 재무 부담이 있다 이런 코멘트 냈습니다. 이런 모터나 소재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셀단으로 가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제였죠. 내년도 매출 성장률 올해처럼 높지 않을 거다. 콩콜에서 보통 좋은 얘기하지 이렇게 나쁜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 놓으면서 어제 엔솔이 한 8% 밀리고 다른 종목 다 끌고 좀 내려갔죠. 셀업체들. 근데 엔솔이 이런 얘기를 한 데에는 또 GM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GM이 이제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를 철회했어요. 누적 기준 뭐 약간 40만 대, 50만 대 뭐 이렇게 철회를 했습니다. 왜 철회를 냈을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생산할 의지가 없는 거지. 수요 둔화도 받고. 뭐 미시간주 오리온 EV 공장 가동도 연기하고 혼다랑 같이 좀 저렴한 전기차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도 철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GM 같은 경우는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대선 상황 좀 보고 하겠다라는 것도 좀 강한 것 같아요. 트럼프 쪽이 이제 승기를 잡으면 사실 이쪽에서는 신재생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이제 물붓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보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을 하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수요 둔화, 업황 둔화 우려를 좀 자극했고요. 그게 또 2차 전지의 급락을 좀 촉발한 건 아닌가. 이런 이슈 등이 모여서 2차 전지 종목들 다수가 지금 추세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돌리는 데는 조금 힘이 필요하다 상황이죠. 울고 싶은 아이가 있었는데 뺨을 뺨을 그냥-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의 조정을 받고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 건데 그러기에 근데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뉴스들을 이제 떨어지는 이유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참 쉽지 수급적인 않네요. 것도 있고요. 네. 신용 물량 부담이기도 하고. 쉽지 않네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너무 많은 역할을 줬잖아요. 기존에는 그냥 업황 정도였다면, 섹터였다면, 섹터에서 주도주 주고 시장을 대변하는 뭔가 코스닥을 대변하는 2차 전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지금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최근 시총 상위에서 시총이 증가한 쪽을 보자 하면은 또 결국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반도체 쪽에 좀 힘이 모이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봐야죠. 지금은 암울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반도체와 2차 전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과 객관적인 지표들이나 이슈들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반등이 근데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차피 2차 전지 성장 스토리가 완전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하려고 그랬어. 어. 그 스토리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이 스토리 속에서 지금은 결국 뭐 나중에 2차 전지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굴곡을 겪는 건데 근데 옥석은 가려야 되고.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바뀐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성장 스토리가 좀 흔들리는 건 맞아. 그러니까 기대치도 올해 초부터 미국이랑 유럽에서 자꾸 어떤 그 전기차나 신재생과 관련된 뭐 법령이나 그런 시행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야.
뭐 전기차 관련해서 생산 계획도 자꾸 좀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가 약간 변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급부상을 해버리네. 근데 트럼프가 전기차는 사기라고 말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좀 훼손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그리고 아니다 전쟁이 보니까. 있고 이러니까 사실 친환경 ESG 신경 쓸 틈이 아닌 것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렇다고 노이즈들이 2차 전지에 약간 레드카펫을 살짝 오염시키고 있는데 봐야죠. 맞아. 아, 우울해지려고 했어. 순간 다시 텐션을 올려서 2차 올려서. 전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 다음 것도 뭐 그렇게 막 경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경쾌하게 하면 되죠. 그럼요. 다음 경제 이슈는 디지털 리터러시. 저희가 예전에 네. 다른 이슈 하면서 살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전쟁도 그렇고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조작과 주작의 뉴스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좀 판별하는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템을 골랐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네. 요즘 SNS 전성시대잖아요. 뭐 저희도 어제 보면 전성시대라는 말을 누가 써요 요즘에. 그럼 뭐는데? 뭘로 할 건데? SNS 무슨 아니 뭐 다들 뭐 SNS 한다고 하는데 전성시대 옛날 그 개그 콘서트 전유성님 시대 얘기 전성시대라니. 진짜 옛 것을 무시하는 자는 옛날 90년대 반드시 초에 SBS에 무슨 전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옛 것을 아껴야지. 아무튼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하면서 전성시대가 웬 말입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 주고받고 내 감정도 올리고 위치도 하고 모든 게 초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SNS 통해서 느낍니다. 네. 그런데 이제 SNS나 이런 스마트폰 기기, 디지털 기기를 쓰는 것이 단순히 도구 이상으로 너무 현대인들의 삶을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에 지배되는 이들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네. 요거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네. 스마트폰 문명의 변화를 주도하는 신인류라고 네. 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이거는 책으로도 나왔어요. 맞아요. 2015년도에 포노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했고 그들의 스마트폰은 일종의 사람의 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그런 문명이 나온다라는 걸 표현을 했죠. 요즘에 길 갈 때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폰 워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이상으로 그냥 아예 핸드폰에 홀릭돼서 빠져 사는 사람을 스몬비라고 해요. 스마트폰과 이제 좀비를 합성해서 스몬비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닿진 않는데 아무튼 의미하는 바는 있네요. 스마트폰과 SNS의 스몬비. 과몰입을 좀 경고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세대만 돼도 그래도 한 30대 요즘만 돼도 나 스마트폰을 줄여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대, 20대는 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스마트폰과의 너무나 짙은 밀접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교육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그게 약간 뭐랄까 나쁘다는 밑바탕을 깔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아니지. 이것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잘 써야 그러니까 네가 된다. 이렇게 그건 과몰입했을 그런데. 경우에 오는 네. 부작용을 안다면 네. 그러면 내가 뭐 적정하게 사용 시간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야 책을 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걸 효과적으로 잘 하는 방법을 해야지라고 하진 않았잖아. 책은 우리 배경 지식이나 이런 관념에 책은 좋은 거야. 그런데 디지털도 그들한테는 우리한테 종이책이 그랬듯이 걔네들한테는 그 디지털 문화 세계 자체가 그런 건데 꼭 우리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디지털 과몰입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잘 해야지. 막 약간 우리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서. 그건 또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책으로 접할 수 있는 것과 디지털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지. 아니 그것도 우리 생각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들 관점에 아니 우리 애만 하더라도 책이건 뭐건 TV건 넘기는 걸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일상 그런 게 뭐 생활인 수단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책으로 봤을 때는 한 권의 책을 보는 거잖아. 그런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하나 들어갔을 때 성적인 거 혹은 폭력적인 거에 대한 노출도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인 거지. 굳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아유, 책도 그리고 너무 많이 보는 사람한테 뭐라 뭐 할 수 그렇게 없어. 치면 책도 뭐 포르노 잡지도 많고 뭐 19금 그런 것도 안 좋은 것도 옛날에는 하려면 충분히 했었으니까 야화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뭐 수월해진 건 접하는 그건 양이 인정. 방대하다라는 뭐 그건 거죠. 인정하는데 너무 다들 막 나쁘다고만 얘기하니까 난 좀 그런 것 같아. 나쁘다가 아니고 잘 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쓰자. 네, 포르노 잡지도 제 기준에는 뭐 굳이 접할 필요 없었는데 잘 썼으면 좋은 책 읽으면 되는 거잖아. 뭐든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사 하나 내주고 싶네요. 보도자료. 뭐라고? MTN 박민영 앵커 포르노 잡지도 잘 쓰면 돼. 점점. 아니, 책이라는 거에서 포르노 잡지를 안 보고 좋은 책을 보면 된다고. 야,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가짜 뉴스의 예를 너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짜증납니다. 앞뒤 이렇게 커팅 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그냥 논쟁의 부분이니까 뒤로 한다 치더라도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언제나 이렇게 제 거에 스토리를 끊어먹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시는데, 자,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과몰입 경고 등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 조작뉴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했고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SNS들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 좋아요나 구독자 수 이런 숫자에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서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것들이 상위권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아요 수나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좋아요 수가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알고리즘 시스템 속에서 너무나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기술 발전은 자극적인 뉴스를, 가짜 뉴스를 더 진짜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생성형 AI에 그냥 뭐 김영롱 이름 넣고 스토리 하나 좀 만들어줘. 그러면 적당한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그걸 음성으로 읽어줘. 이렇게 하면 그걸로 해갖고 그림 몇 개 딱 넣어갖고 내보내면 유튜브에서 쇼츠로 이렇게 슉 보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쉽게 생성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지. 그리고 실례로 음. 자 오늘 좀 일찍 진행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제 지인 중에 나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한 기업에 이제 본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일 되게 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비트코인 사업 시작한대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아는 사람이면 야 이게 진짜 일리가 없다는 게 느낌이 빡 오잖아요. 근데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링크를 받았는데 그럴싸합니다. 나레이션 깔리고 이종 회장과 삼성전자 막 자료 화면 막 들어가고 비트코인 사업을 한다는 거야. 결국 이제 그건 가짜 뉴스였지. 근데 보고 있으면 이거 잘 모르거나 안 그러면 경제 뉴스 매일 따라가지 않는 분들은 진짜 신사업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게 너무 확 와닿는데 한 2달인가 3달 후에 똑같은 분이 저한테 와서 야 신세계가 이마트 철수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이마트 실적이 막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마트 물류창고에서 도둑 맞는 도난 사건이 너무 늘어나면서 여기로 적자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게 한다는 거야. 해당 영상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플로우가 그러는데 그걸 진짜로 믿더라고. 여기서 그 문해력이 좌우가 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정확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조작 뉴스가 너무나 많이 돌고 있고 거기에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돈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조회수랑 좋아요수가 꽤 높아. 이게 안타깝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검증이 될 만한 영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사실 조회수랑 그 채널 구독자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꼭 그런 채널이나 영상들은 그게 높아.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잡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렵죠. 만드는 건 또 이 뉴스를 만들고 이러는 건 너무 쉬운 구조라는 것도 네. 문제감이 있고, 이런 시스템도 문제지만 뭐 본질적으로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제겠죠. 이제 요즘에 디지털 페르소나라고 해서 내 디지털 세상의 자아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노가 담겨서 죄송한데 온라인상에 좀 왜곡된 네. 인정 욕망이 이런 온라인상에서 표출이 되는데 기술 발전,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그들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요새도 특정 악플, 연속된 특정 악플 때문에 열받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뭐 저희 방송에 달리는 악플은 뭐 나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진짜 맥락 없는 그런 그 조작 뉴스들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려고 해도 너무 자극적인 뉴스들이 있어서 진짜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콘텐츠들은 막 공격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다 깔려서 좀 질식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맥락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출처가 어디일까를 생각해보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너무나 기초적인 거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사회 초년생 생활을 기자로 시작하고 오랫동안 앵커를 하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과도할 정도로 보수적인 편이에요. 조금 의심을 많이 하죠. 의심병도 많고 어. 출처 없으면 안 믿고 뭐 실제로 리포트에 올라와 있는 건데도 잘 안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너무 관대한 분들도 많더라. 맞아. 네. 그래서 뭐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막 정보도 막 이런 거 위험하다더라,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이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 이상의 이제 좀 젊은 층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전쟁통이잖아요. 가짜 뉴스 정말 난무하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뭐 카더라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통되는 채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허위 정보에 의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게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런 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뭔가 허위 뉴스를 좀 자주 보도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습관적으로 좀 단독 뉴스 달고 갑자기 기사 링크 사라지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MIT 연구 결과를 보면 거짓은 진실보다 공유될 가능성이 70% 높고 6배 더 빠른 속도로 처음 1,500명한테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사람의 루머를 보내지 않는 거. 그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보의 루머의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정보가 아닌데 이걸 복붙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들 디지털 세상에 취해서 정보를 퍼담고 나르고 생성하고 이런 걸 좀 자제해보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접촉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작성자가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거 본인의 많죠. 성향에 맞춰서 엄청난 콘텐츠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그때 저희가 필터버블 할 때 이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성향을 보고 나면 관련한 영상만 계속 떠요. 그럼 맞아. 세상에 그 뉴스밖에 없는 맞아, 것 같이 맞아.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요즘 그 세대들은 유튜브를 보는 방식이 구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그 영상을 연속으로 채널 관계없이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더 갇힐 위험 가능성이 높긴 하죠.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연구도 해서
관련한 강의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네. 내가 내 아이가 있는 뭐 초등학교 얘가 나중에 진학하게 되면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해주고 그거 싶다. 좋다. 그래서 나 처음으로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강의안 만들어서 나 해야겠다. 진짜 그거 좋네. 도둑놈이에요. 그거 좋네. 하세요. 만들어서 어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문해력이죠. 설사 내 강의에 별 내용이 없어. 근데 내 이력이 막 정치부 기자 했었고, 경제방송 앵커 했었고, 금융사 직원 막 했었어. 그러면 설사 강의 내용이 별거 없어도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분들은 저 강의 참 좋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 워렌 버핏이 얘기해도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의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해력에 대해서 한창 이건 디지털이 아니라 문해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지 않고 무뇌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여기에 대한 상식이나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좀 일부 소수의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서 내가 속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분명히 좀 한 번쯤은 자각하고 생각을 해볼 만한 생활경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뭐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언제나 좀 인지와 자각을 독려하고 싶은 아이템을 좀 고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앵커 텐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박민영 앵커 보내줄 겸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거는 녹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라이브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